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시작, 자 그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2.52% 하락했습니다. 2,453포인트, 1월 고점이 2,552포인트였는데 대략 100포인트가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703포인트, 그래도 700선을 좀 지켜낸 모습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개인이 오늘은 1조 4천억 원 가량을 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할지, 유효하다면 어떤 섹터로 좀 바라봐야 할지 이에 대한 전략 오늘 함께 매니저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수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장 어땠습니까? 네, 오늘 장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딥시크,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최근에 좀 한번 쇼크를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잠깐 여기서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를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 차트를 제가 조금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분봉 차트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요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은 더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더 추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2,400이 이제 강력한 이제 바닥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2,400선이 하나의 이제 바닥선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뭐 이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느냐? 뭐 그렇지 않고 이전에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그 종목의 패턴, 지수는 이전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종목들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2월 달에. 그래서 그동안 좀 1월 달, 12월 달에 좀 쏠림이 좀 강했던 노봇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이제 한풀 좀 꺾이는, 이런 방산 뭐 이런 쪽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요 빈자리를 새로운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채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여기서 더 빠진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은 새롭게 좀 교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쏠림을 우리가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섹터는 어디일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트럼프 기침, 전 세계가 독감주의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증시까지 좀 감기가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딥시크 충격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날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지 않는가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좋았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슈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 위주로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고, 대신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중국이 향후에는 히토류로 미국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엔터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 관세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기침에 독감주의보, 백인현 매니저님도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오픈 AI CEO 샘 알트만 움직임을 주목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오죠. 이번에 샘 알트만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 2월 4일 날 와가지고 비공식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AI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간다 그럽니다. 비공식이란 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번에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그리고 이번 그 주말에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그 결과가 뭐냐? 이번에 딥시크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AI가 미국 독점적인 고비용의 AI 시대에서 이제는 대중화 AI 시대로 가는 그런 그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목 시세를 보면 관세와 관련해서 LG전자가 장중에 7%까지 빠지고 기아 같은 경우도 6% 이상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AI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에서 앞으로 이제 대중화 AI 시대에서 수혜를 입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은 다른 대형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그 엔비디아가 AI용 칩을 가지고 주가가 200배를 올랐던 시대를 우리는 봐와가지고 너무나 그 억울해했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그 제2의 엔비디아, 즉 AI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서 AI 소프트웨어에서 대장주를 발굴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런 종목을 발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연속성을 가져갔던 건 AI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지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딥시크 효과, 딥시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박병주 매니저는 그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들어가서 내일 어떻게 이겨야 할지 투자 전략 하나하나씩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4일 0시가 되면 미국에서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이 뉴스와 함께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여기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계속 뭐 예고가 됐던 이야기이긴 한데, 자, 이거를 진짜 한 이유, 배경, 이게 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투자자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조금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도 트럼프가 공약 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당선된 이후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부과한다고 하니까 일단 시장은 충격을 받은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유통 그리고 불법 이민자 이런 것 때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중국을 옥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굉장히 미국 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아가면서 관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우회 통로를 멕시코를 이용해서 보통 우회 통로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회적으로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공약에서는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처음에 이제 워딩이 그랬습니다. 근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 점차 있습니다. 올리는 거? 네, 예를 들면 10%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중국과 협상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 20%를 올리고 30%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일단 10%를 내지른 것이지 10%라는 표면적인 퍼센테이지 숫자만 보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관세에 약간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지금 중국까지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도 이제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 캐나다로
시작된 관세 협상 수단이 이제는 유럽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빠져왔던 이유가 1월달 무역 수지가 안 그래도 관세 부과를 더 하기 전에도 지금 1월달이 수출이 전년비 대비 10.3% 감소했고요. 무역 수지도 18.9억 달러로 마이너스 18.9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조금 움츠러들었는데 관세까지 부과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타격을 입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권도 아직까지 회복이 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PPT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한일 대미 무역 수지 추이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든 곳이 중국이랑 캐나다랑 멕시코거든요. 근데 중국과 멕시코 모두 미국에 엄청난 양의 수출을 하고 있고 그로부터 엄청난 양의 이득을 얻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관세 카드가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딥시크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약간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도가 크다 보니 오늘 우리 시장은 여기에서 좀 피해갈 수 없었다, 자유로울 수 없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 네.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 이벤트는 나올 거라고 관세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였는데 야 근데 오늘 아무리 백인현 매니저가 아까 이야기를 해줬다 한들 코스피가 아까 3% 이상 빠진 적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타격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불확실성이죠. 예, 일단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거 예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거는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고 90일 이내에 아메리칸 호스트 트레이드 팔리시라고 해서 예. 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점에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지금은 대략 4월 20일에서 4월 30일 정도가 그 구체적인 이제 정책이 나오는 시기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은 캐나다하고 멕시코 여기에 먼저 관세를 그냥 빵빵 매겨버리니까 이 두 나라는 미국에 좀 가까운 우방 국가이거든요. 우방한테도 이렇게 세게 나갔는데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더 셀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 하나의 그냥 엄포가 아니라 이거 진짜구나.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이제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유럽하고의 어떤 이제 관세 정책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90일 뒤 4월 30일 정도에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엄포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줬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말씀대로 얘기를 네. 들으면 그럼 4월 30일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는 건데 네. 와 그럼 그때까지 시장은 좀 안 좋으려나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지수는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빠질 만큼은 좀 빠진 걸로 보여요. 아까 앞에서 이제 하지만 빠질 제가 만큼 이제 빠졌다. 차트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근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되는 시점까지는 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종목의 변화겠죠. 종목의 변화. 어떤 그 트럼프의 이 관세에 의해서 이 무게감을 느끼는 업종들은 좀 계속 눌릴 거고,
반면에 여기서 좀 더 자유로운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이 종목들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수출주보다는 좀 다른 종목 쪽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최종 확정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음 스타트부터 이렇게 세게 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좀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트럼프와 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트럼프는 이제 많은 걸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업종들의 좀 상당한 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 이제 좀 걸려 있는 업종은 조금 당분간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매를 일찍 맞았습니다. 원래 일찍 맞는 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덜 아팠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진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좀 잘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자, 오늘 그리고 사실 금요일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 하락세는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포인트가 전체적인 수급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시황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매일경제TV 시청자님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업종이 뭐고 종목이 뭐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적인 시황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 제가 종합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색깔만 칠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한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 우리 경제 위기 신호를 나타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를 보였던 이 공통적인 시점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까지 정치적인 혼란기가 있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1,500원을 못 가고 꺾였잖아요. 지금 지점이 여기 지점이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칠한 그 부분들은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우리 그때 당시에 내가 견디었다라면 정말 적게는 뭐 10배, 많게는 뭐 20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였던 그런 구간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점은 우리 시장의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관세, 그다음에 딥시크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힘들다, 앞뒤를 봐도 우리한테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 그 노란 색깔을 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PBR이라는 것은 그 순자산가치 대비 우리나라 주가가 상태가 몇 프로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점을 제가 찍은 부분이 우리 순자산가치 대비 80에서 85%를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코스피가 그 1월 31일 날 2,514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0.86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코스피가 2,450, 60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종가상에 2,440으로 끝났는데 그때는 그 PBR이 0.81로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이제 숲을 본다면 비록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지만 자, 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숲을 봤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치고 가는 주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딥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부 반도체나 SK 하이닉스나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은 빠졌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걸 딛고서 올라갔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그다음에 솔트룩스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딥시크란 이 사태는 AI 시대가 미국의 독과점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저비용 AI 시대,
대중화 AI 시대가 왔다는 어떤 신호탄이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관세가 돼가지고 얻어 터질 건 터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런 우리 종합지수가 저점 시기에 먼저 시세를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쪽에 우리는 편승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오늘 같은 어제 1월 31일 날 그리고 오늘 하락했을 때 꿋꿋이 올라갔던 업종이 조선주 그리고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그 두 국가에 비해서 즉 미국이 우리를 필요하는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뭐냐?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네. 비교 우위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BR 0.85 지금 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동안에 이 PBR 0.85 2450선 밑에를 위협당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딱 PBR 0.85를 터치하면은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병주 매니저는 AI 소프트웨어, AI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채팅창에 천사의 용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소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누르길래 사고 싶었는데 시드가 없어서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사고 싶었던 거 되게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금에 대한 시드가 없어서란 고민도 있지만 자, 이렇게 시드가 없어서 오늘 못 사셨지만 천사의 용님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드 없어서 못 사신 게 잘 된 겁니까? 오히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시장이 바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일부 종목 뭐 선절을 하시던지 익절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AI 소프트웨어로 오늘 조금 편입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는 딥시크 발표 이후에도 줄어든 게 전혀 없거든요. 결국에는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대신 이제 범용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반도체로 성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저가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반등 시 어느 정도 포트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뭐 로봇처럼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 부각된다라면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움직였거든요. 실제 이제 딥시크 충격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AI 소프트 관련 종목들이 얼마만큼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테마는 테마 상승 초입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이라도 한 짝 걸쳐 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매수 안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또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전체적인 산업 상황이 딥시크 이후에 AI 소프트웨어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랑 완전히 주가 차트 흐름이 달라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메타랑 구글이랑 알파벳 같은 메타랑 구글이랑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왜냐하면 AI 고가 반도체 칩을 지금처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맥락을 갖고 와서 본다라면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발이라도 좀 걸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조를 연이어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조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약했던 섹터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 네. 수출 섹터들,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 하면 또 올라가는 게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히토류 또 올라갔습니다. 히토류요? 이럴 때 이호근 매니저님은 좀 히토류 같은 섹터에 가 계실 겁니까? 혹은
지금 좀 싸졌을 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사겠습니까? 두 개 다 안 갈 것 같은데. 두 개 다 안 사요? 네. 오, 왜요? 일단은 그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지금 약간 이제 단기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히토류는 그나마 좀 만약에 이제 그 상대성으로 비교한다면 히토류가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이 무역 분쟁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20일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 이 중국하고의 어떤 이러한 이제 약간의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제 트러블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계속 수시로 좀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들 자체가 워낙 좀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이렇게 무리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좀 더 그 지금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업종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히토류에는 이 테마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자제 언급을 말씀드린 거지 뭐 계속 분위기는 좀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트럼프와 어떤 관세 이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이다 보니까 요 종목들은 뭐 네. 이렇게 단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호근 매니저님이 계속 뭔가 질문하면 애둘러서 뭔가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아끼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호근 매니저님은 지금 어디를 관심이 있을까라는 건데 그 얘기를 드릴까요? 네. 아까 처음에 너무 여기서 섹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2월 달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일단 통신 장비 좀 관심 있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엔터주. 그 엔터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여기랑 좀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탑픽 종목 가볼까요? 그래서 네, 매니저님. 저는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제 3만 원 초반부터 이거 텐베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난다 보지 않고 있고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하나오션을 좀 많이 가는 거를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출연하면 이게 텐베거 뭐 10배까지는 몰라도 많이 가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수시로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중간중간 하나오션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하나오션이 텐베거냐 이게 이제 그 수주 사이클로 가면 절대 그렇게 못 가요. 네. 조선주로 가면 못 간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장주다. 네. 조선주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 성장주 개념으로 갔을 때 니레이팅이 되는 거고 그 니레이팅 속에서 이 종목이 지금도 높은 밸류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종목이 3년 동안 크게 갔던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오션은 앞으로 제가 이게 정말 텐베거인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호근 매니저 조선주 이제는 좀 우리가 보는 관점 바꿔야 된다. 성장주 관점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줬거든요. 하나오션 꾸준히 강합니다. 과연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AI 소프트웨어겠죠? 저는 이제 아까 그 진짜 그 숨겨놓은 거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다 숨겨 따로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리 그분이 이제 세계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온라인 세상을 지배를 못할 겁니다. 바로 뭐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주를 저는 준비했는데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 작년에 가을에서 이제 여기에서 앞에 있는 여기 그 부분들을 돌파했죠. 요 자리가 1파동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눌림목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 하나오션도 제가 36,000원대, 37,000원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때가 이런 모양이에요. 거기서 빨강색 선이 61선입니다. 자, 61선이라는 거는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매수가 이기고 있죠. 왜? 6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파란색 선인 20일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의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선이 그 빨간색 선을 누르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이제 소위 대박주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원신도 이런 패턴이 이제 올해 연초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60%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집중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올해 YG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투자를 했던 게 전부 다 회수가 되면서 이익이 급상승합니다. 하나오션도 작년에 3분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때 흑자로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작년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그 다음에 또 하반기 때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그게 전부 다 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월드 투어를 갑니다. 그동안에 이 친구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월드 투어를 하면서 전부 다 회사한테 돈을 벌어주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그래프에서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오션처럼 20에 60일 N차 패턴. 그래서 패턴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 재료도 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종목과 섹터들은 조금 파란불이 뜰 가능성이 높지만 엔터 이쪽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자. 이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 JYP 엔터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다 피하자는 그런 네, 그런 일단 거죠? 뭐 사실 트럼프가 잘 모르는 섹터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뉴진스나 뭐 스트레이키즈 네. 그리고 뭐 BTS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심 없는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하나 업황까지 좋아야 되겠죠.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0일 날에 킥플립이라는 7인조 보이그룹을 선보였는데 지난 2018년 데뷔한 스트레이키즈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보이그룹을 데뷔시켰다고 합니다. 1월 20일 날 데뷔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기대감이 부각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운영을 굉장히 좀 알차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차트 흐름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업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JYP 엔터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를 피해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엔터주가 2번이나 좀 나왔다. 현재 트럼프 관세 이슈와는 우리 어느 종목을 좀 볼까? 이우근 매니저 하나오션이었고 박병주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각각 엔터주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도 딥시크 영향권에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를 뭐 엄청나게 끌어내렸던 딥시크 여파. 현재 AI 소프트웨어로 아까부터 매니저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쪽으로 확실히 관심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던 도중에 박병주 매니저님이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들과 딥시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떤 논의를 좀 하셨어요,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네,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저보다 굉장히 받아들이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R1이 이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딥시크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원래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 달부터 업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을 충격을 줬던 게 딥시크 R1인데 거기서 썼던 한번 GPU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거 H800인데 800이 아니라 H80입니다. 이게 공 하나를 더 붙어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D램을 보면은요, HBM2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HBM3 12단보다 약 50배 50분의 1 정도 속도를 내는 그거를 이번에 사용을 해가지고 오픈 AI처럼 속도를 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또 한 가지는 또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QWN 2.5 맥스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또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을 적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량을 40%밖에 쓰지 않았는데 오픈 AI나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처럼 그런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성능을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메타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AI 서비스, 우리가 챗GPT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 보시면 HBM3E 이거는 자,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또 마이크론이 만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GPU는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특히 이제 HMD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만들고요.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AI 제품으로 만든 게 이제 TSMC고요. 그래서 요런 이 제품들이 굳이요 고성능으로 없어도 된다.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설 지나가다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시가총액이 800조가 날라갔어요. 그럼 800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두 배를 넘는 시가총액이 그냥 하룻밤에 날라갔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또 충격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충격이고, 저희 아들하고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 AI 구동을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스스로 작동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해서 강화시키 버린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런 로그 함수나 소스를 전부 다 전문가들한테 전부 다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네. 개방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 그분의 말을 듣고 한 개 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던 구글, 메타,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이죠. 그 돈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같은 성능을 만들어낸다는데 제가 보면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충격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에 내일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ITO 강국이 되겠죠. 따라서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한국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 불구하고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 전체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는 즉 AI 대중화 시대. 그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를 놓쳤다라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제2의 엔비디아를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다행히 우리 시황이 지금 2,400대니까 2,400이라면은 뭐 이제 잡았다면 돈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특이점 데자뷰인가요? 그때도 트럼프 관세 이야기했는데 AI 소프트웨어로 규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 딥시크 이야기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로 또 규결을 시킨 박병준 매니저님입니다. 확실히 좀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딥시크의 기술력을 가지고 좀 진위 여부가 있잖아요. 저거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딥시크라는 사태를 접할 때 먼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딥시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먼저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AI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딥시크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뭐 시진핑이라든지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랑 문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딥시크가 스스로 챗 GPT라고 답변했다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즉 거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찌되었건 오픈 AI의 챗 GPT를 뭐 도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H800이라는 저가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 정도 가성비로 이만큼의 성능을 끌어냈다라는 것에서는 뭐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요.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AI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딥시크발 이슈 때문에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메타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엔비디아의 고가 반도체 칩을 사가지고 AI 산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도 일반 극급은 안 되지만 일반 어느 정도 중소형 정도 되는 기업들도 충분히 AI 산업 모델을 대중화시켜서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그 이슈,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 쪽 일부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이나 대만 쪽도 이제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딥시크가 글로벌 시장에 약간 보편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딥시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AI 산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즉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전보다는 AI 산업 발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대체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를 담당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제한된다라면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 쪽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일단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긴 할 겁니다. 대신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관세와 무관한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지금 2월부터 3월 달까지 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트럼프 관세와 좀 무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제 확실히 AI를 대중화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백윤현 매니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백윤현 매니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딥시크 지금 기술력이 소위 말하는 이거 풍문이 있잖아요. 저거 챗GPT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빼온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간 상승분들은 도로도 반납을 해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챗GPT를 도용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일단 딥시크가 뭐 성능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AI 산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AI 소프트웨어 쪽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승세 좀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손 들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첨부를 못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이번에
그 이제 딥시크 R1 소스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오픈 AI도 그 자기들의 원래 소스를 그래서 영어가 오픈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오픈이라는 모든 공개한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돈이 되니까 그거를 공개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와서야 딥시크 R1 소스를 공개되면서 이러다가 모든 것을 그 점령당하지 않을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도 이번에 자기들이 소스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결국은 AI를 미국이 그 독점적으로 더군다나 고비용 AI를 유지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거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칩만 쓰면은 모든 AI가 다 된다라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 R1로 인해서 엔비디아 그 좋은 것도 아니더라도 되네? 라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번에 자기들 소스를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AI 대중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지리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야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도 이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부분까지 좀 걸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채팅창에 좋은 의견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호근 매니저님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자, 딥시크는 하나의 하락 모멘텀일 뿐이지 결국 AI 하드웨어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논평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은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어느 정도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반이 다른 건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다시 조정받고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 이제 스타게이트 발표되면서 그렇죠. 엔비디아, HBM 뭐 이런 반도체 우리가 설 연휴 전에 몸값을 한껏 높여놨죠. 왜냐하면 뭐 700조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기대감들이 막 부풀어 올랐었는데 우리가 설 연휴 쉬는 동안에 갑자기 딥시크 나오면서 우르르르 무너졌죠. 엔비디아도 무너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조금 패러다임의 조금 변화가 좀 생기는 그렇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만약에 그 딥시크가 H100을 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800,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견제하는 바람에 H800을 써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100이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이제 학습, 훈련 이제 이런 단계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번 한번 그 뭐죠? 브로드컴 한번 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저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2025년은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나 이런 에이직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가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 딥시크가 이제 강점을 보이는 거는 이제 추론 단계에서 좀 지금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훈련 단계 뭐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투자가 좀 집중되었었다면 이제는 약간의 이제 추론 단계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소프트웨어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도 네.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많은 돈을 투자했던 이제 미국의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흐름이어서 우리 나라한테도 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러한 추론 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도 이렇게 부상하는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다면 뭐 계속 성장을 못하는 그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이미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또 10배 오르면 100배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이제 수익률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이쪽에서 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는 거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다만 이제 반도체가 관세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흔들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 아까 잠깐 차트 봤을 때도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쪽이 치고 올라오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 딥시크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는 좀 깨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반도체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HBM보다는 이 에이직 반도체 쪽에 흐름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흐름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오히려 지금 그 HBM 쪽보다는 이 에이직 반도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건너가는 단계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호근 매니저는 에이지까지 강조를 좀 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의 반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하나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 마감 후면은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화요일, 내일 밤이 또 지나가게 되면은 구글이 실적 발표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아마존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은 사실 반도체 칩에서, AI 칩에서 더 반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실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히려 지금 이 기세로 소프트웨어를 들어 올릴까요? 아니면 하드웨어의 반등을 도모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간에 낙폭이 컸고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일지 추세적인 반등일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추세적인 반등은 가능성이 지금 당장에는 조금 낮지 않을까,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차라리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많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투자 대안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 비스트라 에너지나 뭐 GE 버노바 같은 전력 관련 종목들도 물론 이제 딥시크 이슈 이후에 완전한 주가 회복은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절반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사실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수혜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기존에 미국 쪽에서 변압기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압도적인 점유율, 특히 멕시코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 슈퍼사이클 타면서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경쟁 업체인 멕시코의 관세를 25% 부과하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뭐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아직까지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LA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전력 노후화 때문에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정을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나 전선 관련 종목들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아직 죽지 않았다. 변압기 지금 저가 매수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 박병준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이거 좀 짧게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변압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백인현 매니저와는 반대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변압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번에 그 미국 관세 부분들 그다음에 딥시크가 터지고 나서 국내 그 특수 변압기 관련주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양봉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양봉을 잡아주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변압기 관련주들을 볼 때 2월 달에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잡아주는 종목을 저는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미국에서 올해 1월 달 주도주는 원자력과 소형 원자력 관련 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클로가 이번 달만 해가지고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흐름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도 일단은 양봉으로 바뀌는 것, 2월에 이 한 달의 모습, 퍼포먼스가 중요할 것 같고 원전 오늘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역시나 AI 소프트웨어는 강하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종목 한번 이제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니까. 네, 왜 네이버를 말씀드리냐면 네. 이 AI 그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이에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 우리가 AI에서 좀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네이버의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 이제 검색 시장을 저기가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 구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네이버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구글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거든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AI로 나갈 때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또 이 AI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랫폼이 강조됐을 때는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니저님, 근데 왜 카카오는 아닙니까? 카카오요? 카카오가 지금 더 뜨거운데 더. 근데 일단은 이제 카카오는 그 모멘텀 재료가 좀 있어서 네. 좀 관심 있게는 보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컨텐츠는 네이버가 조금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생각하면. 이제 그 검색 시장에서 네.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선택은 네이버였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SP소프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국내에 유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되기 시작한다면 SP소프트 같은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 흐름도 21선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안 오른 AI 소프트웨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썰투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만 보셔서 그렇지 뭐 한글과 컴퓨터나 SP소프트 같은 오르지 않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투자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은 SP소프트였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진짜 좋은 종목은 특별한 포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좋은 종목. 진짜 좋은 종목. 예. 그 종목은 그 시간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그에 못지않는 그 종목이 되겠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AI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부산시하고도 지금 AI 솔루션 관련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한글 컴퓨터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에 항상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 컴퓨터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오션도 정확하게 이런 패턴이었어요. 거기서 빨간색 선 있죠. 받치고 있는 거죠. 수급선 61선이죠. 그리고 21선 생명선이 N자로 올라가면서 위로 추섰을 때 그러면서 재료가 나오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딥시크 이후로 가장 시장에 핫한 이슈가 뭘까요, 시청자님들? 바로 AI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한글과 컴퓨터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야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그 종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이점 외에도 매니저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곳 어딘가요?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제 종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 끝나고 10시에 특별히 공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녁 10시에는 조금 어렵고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하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내일 아침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도 오늘 10시 무료 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MBN골드 박병주 주식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골드 박병주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AI 가장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하나오션을 37,000원에 말해가지고 그 종목이 59,900원까지 갔습니다. 박병주 주식밴드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